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서울 신림동 여성살해범 최윤종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됐습니다. 최윤종은 어제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학부모가 경찰과 검찰 수사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학부모를 보호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이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다시 판매했습니다. 여성은 신생아를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삐르르 안녕하십니까. 자, 박 변호사님.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까 했던 거. 쳐서? 그렇습니다. 예. 목이 입이 돈다는 쳐서. 뭐야? 모기가 입이 돈다는 쳐서.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더워? 그래도 뭐 비가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 시원하네요. 자, 예. 그건 그렇고 네. 옆에 계신 우리 이수정 교수님의 예. 이 패션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좋습니다. 네, 원색 고맙습니다. 패션, 원색 네, 패션. 네. 신호등입니다. 네. 네, 녹색불, 네, 녹색불. 빨간불. 네. 재미없다. 뭐지? 빨리 시작할게요. 너무 재미없었어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주 보셨나요? 걸그룹 50/50 논란 다른지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어렵게 키워놓은 가수들이 성공을 딱 만끽하자 뒤통수를 쳤다. 이게 이 세간의 인식이고 또 이걸 입증하는 많은 또 증거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는 정반대의 보도, 특히 팩트가 아닌 멤버들의 편지를 마지막에 낭독하는 등등 이 감정의 호소로 접근을 하다가 지금 폐지 요구까지 받고 있습니다. SBS 내부적으로도 곧 입장을 밝힌다고 하던데요. 진짜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이걸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 자, 저희 사건 반장도 매일매일 긴장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교수,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친정엄마 병간호하느라 애리조나에서 시애틀까지 계속 왔다 갔다 사반 없었으면 나 완전 미쳤어 하신 김성희님. 자, 사반 없으면 완전 못 살아 하신 김명준, 김희원 부부님. 사반으로 태교한 미남이 내일 출산합니다. 알파 아빠 사랑해 하신 이유경님. 천안 연세나무병원에 모녀가 함께 입원 중이에요. 빨리 태어나고 싶다 하신 김남위, 박진희 모녀님. 우리 딸 아기 낳고 수고했다고 유럽 여행 보내준 유럽 여행 보내주고 나서 독박 육아 중인 사위 김민철아 너 사랑한다 하신 김금주님. 와우, 멋진 사위입니다. 자, 오늘도 더운데 고생하는 봄이 아빠 봄이 사랑해 하신 박민주님, 정예은님, 양산세대 김다림님, 구영성님 모두 사랑합니다. 승희원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딴짓하고 자, 있어요.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스에이 육박. 그래도 늦으셨어.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교통카드 충전 후에 먹칩니다. 예,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입장하는 남성. 자, 들어가서요. 일단 점주한테 뭔가를 묻더니 물건을 탐색하러 가죠. 자, 이후에 계산대 쪽으로 옵니다. 이제 와서 빵을 현금으로 일단 계산을 해요. 자, 그리고 교통카드 꺼내서 3만 원을 충전하는데 교통카드 꺼내요 지금. 자, 그런데 아까 계산했던 빵 이 잔돈을 몇천 원 받고, 자, 그러면 교통카드 값은, 자, 남성이 이리저리 돈을 막 살피는데 없어서 지금 당황하죠. 자, 그랬더니 사장님 죄송한데 외상으로 합시다. 콜? 처음 보는데 무슨 외상이에요. 그럼에도 계속 저렇게 외상해달라고 졸라야 되는 남성. 결국 직원이 오케이 외상 콜 하고 보내줬는데 저 남자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돈 없으면 걸어다녀. 왜 이젠 교통카드 먹기까지 해? 네, 지난 8일 천안 불당동의 한 편의점입니다. 40, 50대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이고요.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에 먹튀를 했습니다. 이 피해 점주에 따르면 남성은 일단 빵을 현금으로 사 먹기는 했습니다. 그러더니 교통카드 3만 원 충전을 요구를 했는데 현금을 여기저기서 찾더니 돈이 없었는지 5분, 10분 뒤에 와서 꼭 주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점주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손님이 계속해서 꼭 가져다 주겠다. 밖에서 지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인만 보내고 돈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믿고 결국 외상으로 충전을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점주가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교통카드 먹튀로 피해를 본 편의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예, 온라인 카페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계속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유사한 사람이다. 범죄 수법이 동일하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이게 너무 악질적인 게 사람의 신뢰를 이용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빵 샀을 때 현금 딱 내면 어떤 느낌이 되겠어? 아, 현금 내는 사람이구나. 근데 3만 원 딱 충전하고 난 다음에 3만 원 없어요. 제가 반드시 돌아올게요. I'll be back. 이러면서 아까 계산했잖아요. 제가 현금이 지금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어떤 신뢰를 악용하는 범죄, 분명히 경찰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바로 뒤에서 쾅쾅쾅입니다. 자,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서울의 한 도로 차들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왼쪽 후방에서 갑자기 자, 이제 나올 텐데요. 갑자기 왼쪽 후방에서 택시가 우드를 쾅 하고 와우 지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금 파편이 그냥 사방으로 튀어가지고 쾅 들이받았어요. 자, 제보해 주신 불박 차주 역시 간발의 차이로 다행히 큰 사고는 면하셨다는데 저 택시 왜 저럴까요? 어제 오후 3시 30분 강서구 화곡동의 강서구청 사거리 거기입니다. 아주 복잡한 그 도심인데 여기서 초돌 사고가 일어나서 5명이 다치고 병원에 지금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택시가 지금 좀 급발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택시가 급발진하는 거 추정이 되고 갑자기 부딪히면서 5명의 승객이 지금 다친 상황인데 이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는 파편이 조금 튀긴 했는데 크게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 영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차가 가장 잘못했는지 또 택시 같은 경우는 왜 또 급발진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 영상만 봐서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겠네요.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복장이 문제라고. 이야. 자,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이 DJ 소다 씨 일본의 한 음악 공연장에서 관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사건 전해드렸는데 아이고 참 관련해서 지금 일본에서도요 매일같이 이거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관련해서 2차 가해성 댓글이 막 난무하니까 소다 씨가 직접 또 입장을 내놨던데 좀 가슴 아픈 개인사도 또 털어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복장과 성범죄 피해는 절대 관계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문제 삼아서 범죄 책임을 전가하는 사고방식은 매우 편파적이고 이런 어떤 성범죄의 원인은 섹시한 옷이 아니라 가해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살 때 강도에게 성폭행을 겪었다. 이런 피해 사실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느라 혼자 집에 있었는데 그런 일을 겪었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상처받을까 봐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도에도 한국의 한 페스티벌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해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숨기면서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털어놨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DJ 소다 씨는 이제는 성범죄 피해를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하지 않겠다. 이걸 무시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일상 다반사인 반응이에요. 가요 이런 저런 범죄가 나면은 아유 그러길래 그냥 누가 옷을 저렇게 입으라 그랬어. 이런 거. 예. 피해자 책임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좀 주의도 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딱 맞는 말씀이고 피해자 책임 아닙니다. 저 잘못 성적인 어떤 추행을 하는 자들의 잘못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같이 주의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일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지하철 도둑 꼼짝마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열차 내부입니다. 끝자리 시민이 지금 일어나요. 쇼핑백을 두고 내립니다.
아이고야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자, 이후에 분홍색 모자 남성 탑승했어요.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리에 앉고 자, 헛기침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닌 척하면서 봉투에다가 아까 그 두고 내린 쇼핑백을 쓱 집어넣습니다. 다음 정거장은 JTBC. 자, 하자 다시 또 하면서 자, 저렇게 태연 자약하게 내리죠. 자, 지하철 안에 CCTV가 있다라는 거를 저 양반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지하철과 모든 KTX, 모든 SRT에는 CCTV가 있다는 사실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시청자 여러분이 그런 어떤 범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사람 이러고 앉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들고 있던 검정색 봉투에 자기 옆에 있는 그 봉투를 탁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그 봉투에 1,400만 원어치 귀금속이 아이고.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정말 하늘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아까 또 CCTV를 딱 가지고 신원을 딱 파악했죠. 그리고 저 사람에게 딱 다가갑니다. 당신 이 봉투 안에 이 떨어진 봉투를 집어넣었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에요, 저는 한 적 없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한 적 없어요 하는데 그 귀금속이 손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다가 결국은 자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떨어지는 물건 저는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진 물건 제가 다른 쪽으로 가지고 가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고 판례가 바뀌면 절도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돌려주셔야 한다. 우리 SRT와 KTX 그다음에 지하철에는 CCTV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사방팔방에서 불쑥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야심한 밤 한 차량이 굉음을 내면서 동네를 저렇게 한 바퀴 쭉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닛 뒤에 저거 뭘까요? 설마 사람? 그것도 남자 사람 누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박 변호사님? 더워서 그런 거라면 정말 저 사람 바보인 것이 보닛 위가 얼마나 뜨거운데. 그렇죠. 지금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소음을 내면서 동네를 계속 돌아다니는 차 위에 초록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누워 있습니다. 앉아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계속 질주를 하는데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을 떠나가지고 속도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만약에 정차가 되거나 하면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명이나 맞습니다. 신체 위협을 줄 수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뒤따라오거나 다른 차량한테 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 위반을 따지지 않고 상식에 안에 타야지 밖에 왜 탑니까 저거를? 예. 저게 야전 차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경기도의 어느 한 햄버거 가게 앞입니다. 아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화단 위에 올려놓았는데 자, 저 물줄기 보이시죠? 휴. 예, 흡사 브뤼셀에 있는 오줌 싸개 소년 동상을 보는 듯한 감동적인 장면은 아니잖아요, 교수님? 도대체 왜 저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 시대에는 공중 화장실이 진짜 많습니다. 웬만한 건물에는 화장실 다 이제 일반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참지 못할 지경이 되도록 저 엄마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애가 지금 저렇게 급하게 그냥 방치해 놨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요.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었느냐가 의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노상방뇨는 틀림없이 불법입니다. 처벌받을 수 있고요.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 아무리 아이라도 벌금 내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우리 아내는 싸움닭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좀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내용 들어보죠. 네, 정의감에 불타는 자신 때문에 남편이 난처해 하는데 정말 자기 잘못이냐,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사연자는 불의를 정말 못 참아서요, 남편이 싸움닭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그 어떤 상인이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는 세금은 제대로 내시냐, 세무조사는 받으시는 거냐, 이렇게 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을 만난 적도 있는데 그때도 더운데 좀 떨어져 앉아라, 이렇게 또 한마디를 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남편이랑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고생 5명이서 맨 뒷좌석을 차지하고 앉아서 욕설을 하면서 크게 떠들었다는 겁니다. 승객들이 다 불편해하는 눈치였는데 이 누구 하나 제대로 함부로 건드리면 일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연자가 입에 뭐 걸레를 문 거냐 귀가 찢어지겠다라고 크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여고생들이 또 궁시렁대면서 내리니까 끝까지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요즘 세상 무서우니까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사실 사연자 아내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 바로잡고 잘못된 거 뭐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건데 정말 남편이 싸움닭이라고 할 정도로 잘못된 거냐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자분도 보고 계실 거예요. 자,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 오빠, 인생 뭐 있어? 난 직진이야.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좀 서운하다. 이런 마누라 격려는 못 해줄 망정. 내가 창피하니 너는? 솔직히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왕년에 껌 좀 씹었어. 괜찮아, 일로 와. 내가 지켜줄게, 오빠.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이 조합 좋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다음 남편이에요. 자기야, 당신 혹시 조폭 마누라니? 자기가 왕년에 뭘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니? 제발 몸 좀 사려. 나 호래비 만들려고 그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기 그럴 때마다 나 쪽팔려, X. 자, 승현님부터 달려볼게요. 아니 뭐 정의는 실현해야죠. 그리고 아내의 행동이 절대로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아내의 행동을 그렇게 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남편분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 딱 발생하면 남편이 목숨 걸고 아내 막아야죠. 아내 지켜야죠. 그리고 그 아내를 공격하는 사람 정당방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격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아내의 저런 행동 저는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국가도 우리 사회도 조금 더 노력하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본 김에 이 기자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사실 옛날에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남편 사연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내가 너무 남편 걱정을 한다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조금 조심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저는 세모를 들었는데요. 지금 그런 건 싫어. 그런 거. 세모. 중간은 없다. 극과 극을 달리는 사건 반장. 그 너무 흑백 논리에. 네, 근데 하여튼 지금 3건이 있었잖아요. 바가지 요금, 성추행범, 그리고는 여고생인데요. 저는 여고생한테 대항하시는 거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요새 무서운 사람들 중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이 부분은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숫자도 여러 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자, 박 변호사님. 멋져요. 멋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세상이 조금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 그 걱정해서 하시는 것 같고 또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직 한 번도 역공을 안 당해본 것 같아요. 역공을 한번 당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임자를 못 만났다. 아주 센 사람한테 했다가 니는 뭔데? 이래가지고 옆에 붙어버리면 다시는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 역공을 하는 사람이 약간은 좀 흉폭한 사람이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단계를 조금 줄이시는 저는 되게 고맙고 멋지고 저는 할 수 없는 걸 해서 고맙긴 한데 그런 어떤 조금 무서움 차원에서 제가 그런 말씀 꼭 드리고 남편이 싶습니다. 있을 때만 그런 거 둘 다 아닐까요? 맞아 죽어요. 안 돼.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 좀 갈리고 있나요? 네, 갈렸습니다. 진짜? 상당히 좀 갈렸는데요. 일단 호세영님은 방관자보단 오지랖이 낫습니다 하셨고요. 김태윤님 싸움닭이라뇨 정의로운 여사님이십니다 하셨고요. 김희재님도 사이다 완전 동그라미입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광호님은요. 요즘 이상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좀 위험한 행동 같습니다 하셨고요. 김윤경님 아내분 자꾸 그러시고 다니다 보면 남편까지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 그리고 카카오톡 제보창 많이들 좀 보내주십시오.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대전 중구 유천동 사시는 황보미님 보고 계시죠? 결혼 1년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전신마비가 오셨다고 해요. 이후에 남편과 떨어져서 지금은 친정에서 어머님 간호를 받고 계신다고요. 자, 지난 1년간 투병 중에 모녀가 사건 반장 보시면서 이래저래 많은 또 위로도 받으셨답니다. 무엇보다 걱정은 딸 간호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어머님이시란 거죠. 자, 엄마 이연희 여사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정말 사랑해. 우리 엄마라서 너무너무 고마워라고요.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서울 신림동 여성 살해범 최윤종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됐습니다. 최윤종은 어제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새로 나온 수사 상황을 짚어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사건 반장에서 최윤종 이름을 저희가 처음 공개했는데 결국 오늘 이렇게 얼굴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자, 6일이나 걸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6일이 걸렸습니다. 사실 저희 사건 반장에선 이미 지난주에 전해드렸기 때문에 가족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아시고 계셨겠지만요. 최윤종입니다. 1993년생 30살이고요. 신상 공개 요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 승현님. 네. 제가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해서 사건 반장이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지는 승현님도 잘 아실 거예요. 네. 어떤 언론 법학자 모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상 공개가 일시적 분노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지는 모르겠으나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증거 없다. 저는 이 부분이 좀 화가 났어요. 수사기관의 홍보 욕구, 언론의 보도 욕구가 결합된 것이다. 범죄자의 가족, 주변인의 권리, 그들의 인격권도 고려돼야 된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사람에 대한 비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법리에 대한 비판을 하셔야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상공개 제도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든지 아니면 그 신상공개로 인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은 100%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호기심으로 국민 전체를 비난하시거나 경찰이 이걸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공로를 나타내기 위한 행동 혹은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언론의 홍보 아니면 언론이 그러한 어떤 욕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 그거는 개인에 대한 혹은 어떤 경찰과 언론에 대한 비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고 싶고 그다음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요. 법리적으로 서로 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그 언론, 대한민국에서 신상 공개를 하는 요건은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또는 재범의 방지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엔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범죄 예방적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제로라고 할지라도 우리 법은 그 사람이 신상 공개할 수 있는 요건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알 권리는 절대로 호기심의 충족이 아니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 절대로 국민 전체를 호기심의 동물이라고 조금 낮추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사기관은 말이죠. 신상 공개 안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예. 그리고 언론의 보도 욕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어떤 교수님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이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응? 자, 박 변호사님. 네. 저 머그샷이 오늘 공개된 게 좀 그렇죠. 이채로운데 예. 머그샷 그동안 그런 겁니다. 아우 저 혹시 머그샷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싫습니다. 그러면 못 찍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은 또 찍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이 범죄 성폭력처벌특례법 또 특정 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조항이 있냐면 머그샷 같은 거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찍기는 찍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냐 안 공개하냐는 피의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2010년도에 신상 공개 제도가 생겼는데 한 명이 이제껏 공개를 했어요. 이 지금 최윤정이 말고 2021년도 송파의 살인 사건 이석준이 이 사람 혼자 지금 공개가 하고 본인이 머그샷이 나올 거예요. 그래 문제가 있어요. 머그샷 아니면 자신의 주민등록 사진이라든지 다른 사진을 한다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정안들도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글쎄, 너무 이 피해자의 인권에 대하여서만 생각하는 말씀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가라는 이제 그 분들은 하시는데 사실은 피해자 입장이라는 게 틀림없이 존재하고 또 이제 일반 국민들 뭐 잠재적 피해자에 가까운 많은 약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뭐 피해자를 그야말로 경찰들이 마치 신변 보호를 하는 양 옷가지로 머리를 싸매고 얼굴 하나 도대체 비치지 않게 정말 사람 죽여서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 우라가 치밀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 뭐 가족이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은 보호를 안 해주던 사법 제도가 피해자는 왜 보호를 해주냐라는 불만을 그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법 정의라는 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정의가 실현돼야지 범죄자들한테만 정의가 실현되는 제도라는 인식, 그런 문제의식은 사실은 뭐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신상공개를 하는데 저는 이 신상공개 절차나 제도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애당초에 가려주지 않았으면, 특히 인명피해를 낸 사건에서는 안 가려주면 되는 일이었는데 왜 그렇게 얼굴을 다 가려주고 이 난리를 치나. 뭐 심지어는 본인이 자백한 사건까지 이렇게까지 다 가려줘야 되는 이유가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 본인은 다 자백했는데 증거도 다 있는데 무슨 무죄 추정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꼭 지켜야 하는지 좀 의문이 들긴 하죠.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그 뭐 박 변호사님도 뭐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그렇죠. 이제 사실 머그샷 공개 관련해서는 이 입법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 공개 정보 그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30일 이내 머그샷밖에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를 좀 보면 미국은 많은 주에서 그냥 바로 공개를 해버려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도 우리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공개가 돼 있어요. 온라인에 다 온라인 검색해 보면 무슨 범죄 빌 게이츠 얼굴 다 나와 있고 머그샷 찍은 게 다 나와 있거든요. 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나라 뭐 영국 같은 것도 그렇고 대다수 나라 기소와 동시에 얼굴을 좀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야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죄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데 흉악 범죄를 우리 사법제도 형사정책에서 막지를 못하고 있다면 뭔가는 다른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중에 하나가 신상정보 공개하는 부분이고 공개를 하려면 제대로 또 공개를 해야 된다. 그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은 말이죠.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이 범죄인의 신상 공개 이런 신상에 관한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기자. 일단 좀 최윤종 사건 자체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 1차 국가수뇌 1차 소견에서 피해자 사인은 질식사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목 졸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사코 뭐 발뺌을 했다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직접적인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그러니까 금속 재질의 이 둔기를 양손에 끼고 때린 건 물론이고 여기에 더해서 목을 압박까지 한 이 증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최윤종에 대해서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 경찰도 최초 현장 조사를 하고 사인에 대한 좀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최 씨가 금속 재질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 현장에 혈흔이 없는 점이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체포 당시에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도 봤지만 최윤종은 부인을 했습니다. 이 살인 고의성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최윤종이 거부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그 최윤종 가족들은 체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울증, 우리 애가 우울증 때문에 뭐 군대도 도중에 돌아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충분히 우울증이 의가사제대를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뭔가 이제 총기 사고 같은 걸 낼 것 같으면은 사실 제대를 시켜버리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일단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뭐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서 뭐 좀 더 이런 류의 문제는 국가에서 사법 입원 제도나 이런 것들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 정도로 지금 형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 모습을 보면 지금 먹잇감을 찾으러 어슬렁 걸어 다니는 사실은 좀 포식동물 같은 느낌이 있지 않는가요? 결국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주머니 안에 그 소위 이제 둔기 비슷한 장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써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 희생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저 과정
저 CCTV로 보면 결과가 어떻게 산출될지 충분히 예상하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뭐 의사 결정 능력뿐만 아니라 뭐 사리 분별력도 다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범죄를 꼭 저지르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분명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자, 이 유족들은 최윤종 측의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분통, 교수님처럼 저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승 의원님. 네. 사실 저 최윤종이가 제일 처음에 언론 인터뷰에 딱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영장실질 심사를 갔을 때 나왔던 그 단어 기억나십니까? 하실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피해자에게 하실 말 없습니까? 쾌유를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로 들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최윤종이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종일관 자기 범죄를 부인하고 있죠. 나 성폭행 미수였다. 그리고 이 사람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나는 그 사람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피해자는 분명히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윤종이 하는 말은 단 한 번도 그 범죄에 대한 시인이나 반성이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유족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할 말 하나도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다른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오로지 반성 없이 형량만 깎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시점부터 검찰의 이야기는 전혀 언론에 나오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피의자 발 이야기는 피의자 측 변호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아예 언론에 대놓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하는 거 반대합니다. 하지만 반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검찰과 경찰의 입을 좀 풀어주십시오. 저렇게 피의자들이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을 때 그 경찰과 검찰이 아니다. 우리가 수사했을 때는 저런 이야기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국가도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피해자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제 발인이 있었다고요? 네, 가족들과 제자들의 눈물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해 작고한 부친을 대신해서 오빠가 상주를 맡았고요. 고등학생이 된 제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의 어머니는 너희가 제일 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명씩 끌어안아 주셨다고 합니다. 한 제자는요, 지금 선생님을 만난다면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했고 또 덕분에 잘 컸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다른 반 학생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족에 따르면 천생 타고난 교육자였고 꿈도 컸었는데 이제 그 꿈을 접어야 하는 거지 않냐라면서 슬퍼하고 또 애통했습니다. 자, 저희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윤종 사건 이후로 사형제, 사형 집행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여론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드렸는데 국내 최고의 한 범죄 전문가가 했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좀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과거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내가 만났을 때 강호순 왈 우리나라 사형 집행할까요? 라고 나한테 묻더라. 그때 연쇄살인범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사형 집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도 사형제 폐지도 괜찮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강호순을 만난 이후 사형제는 없애는 것보다 형식적으로라도 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자, 이 말씀을 한 분이 이수정 교수님입니다. 자, 교수님 조금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뭐 폐지 사실상 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에 사실상 해당하는데요. 그러나 그들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지경에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대 인간이 아니고 짐승짓을 해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도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할 때가 드디어는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서희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학부모가 경찰과 검찰 수사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학부모를 보호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거 정말 이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부모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해당 학생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 또 어머니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숨진 교사에게 자신의 직업을 알렸다고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숨진 교사가 맡은 반에서는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가방을 먼저 연필로 찌르다가 이 피해 학생이 이걸 계속 못하게 하니까 결국 이마까지 찌른 이 소위 말해서 연필 사건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이 4cm 정도 되는 상처를 입었는데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일단 교사의 업무용 어플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숨진 선생님이 먼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서 양측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난달 18일에 이 교사가 숨지기 전까지 학교에 10차례 정도 업무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이 연필 사건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실관계 확인해 주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 유족 측 변호사로부터 이 교사와 이 고인과 가해 학부모 사이에 무슨 대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먼저 연필로 남의 가방을 툭툭 친 것도 가해 여학생이고 상처를 입은 학생은 피해 학생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사실은 좀 명백한 사건이에요. 사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가해 학생 어머니가 사실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는 게 보통 이제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해 학생 어머니가 연필 사건 당일 발생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2차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개인 핸드폰으로 분명히 전화한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이 가해 학부모가 밤 9시 1분에 이제 1, 2, 3, 4 이렇게 딱 항목을 들어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요. 요 내용이 가해 학생인데 오히려 억울하다고 항의를 하거든요. 선생님한테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 요구를 해요. 9시 28분에 뭐라 보내고 9시 29분에는 하이톡으로라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9시 41분에는 가해 학생인 자신의 아이의 평판도 걱정된다. 또 9시 41분에 사실관계 확인되시면 연락 부탁드린다. 요렇게 연속된 하이톡을 보내요. 아, 이게 자, 가해 학생이 있고 피해 학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가해 학생 학부모는 인지상정대로라면 아유, 저희 그 피해 아이 부모님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이런 게 보통의 루틴인데 아니. 사실관계 똑바로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형사사법기관에서 수사를 받아보지 않은 지금 이 어린 여교사 입장에서 보면 경찰식이나 되는 분이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 뭐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건 이건 거의 좀 두렵죠. 이렇게 두려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이렇게 자기 입장만 이제 계속 고수하면서 계속 뭔가를 따지면은 그게 스토킹이지 뭐가 스토킹이에요. 사실은 제가 느낄 때 그 어린 여교사가 아니고 저한테 누가 밤 9시에 학부형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즉시 112에다 신고할 거예요. 문자 캡처해가지고 이 인간이 저에게 이렇게 스토킹을 한다. 아이고야. 근데 문제는 이분은 너무 경험이 없는 어린 여교사이고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인내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로 사실은 무지하게 고통을 많이 받으셨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문자는 사실은 굉장히 협박성 문자로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자, 그런 연락이 이틀 연속으로 그렇죠. 사건은 지난달 10일에 발생했고요. 오후쯤에 이제 가해 학생 학부모 전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피해 여교사의 입장에서는 이걸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부모한테 그것을 전달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밤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계속 왔던 것 같고요. 그 문자 메시지를 아침에 그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뭘 해보자. 평판이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피해 학생 학부모 다시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이 가해 학부모가 사실관계 확인을 자꾸 요구해요. 하니까 이때 피해 학부모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뭔 소리냐 이게. 무슨 이해가 안 된다. 당연하죠. 자, 이래 되면 무슨 사실관계 확인하느냐. 사과 받아야 되니까 가해 학부모 불러라. 나도 나가겠다. 선생님도 계셔라. 라고 하면서 당일 오후 2시에 다시 다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중재자인 선생님 그리고 가해 학생의 학부모
피해 학생의 학부모, 3자가 그럼 다 모였을까요? 계속해서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죠. 선생님이 이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학교에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요. 도와달라고. 나 이거 모임이 있는데 이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엄마가 모이는 자리가 있는데 자기 너무 힘들다고. 이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인성생활부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 혼자 해결을 못 하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인성생활부장님,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그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 엄마가 왔어요. 근데 이 가해 학생 엄마가 어젯밤부터 문자 보내고 화이톡 보낸 엄마가 갑자기 자기 직장이 멀어서 못 가겠다면서 남편을 보내겠대요. 그래서 가해 학생 아빠가 오거든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가해 학생 엄마는 현직 경찰입니다. 아빠, 대신 왔다는 아빠는 검찰 수사관이었어요. 자, 대신 왔어요, 아빠가. 네, 맞습니다. 검찰 수사관이자 이 가해 학생 아버지가 대신 참석을 했고요. 이 피해 학생 어머니 또 교사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의 이 만남에 대해서 교육부랑 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추려서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날 만남 직전까지도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불쾌함을 표현했다. 하지만 이날 이렇게 가해 학생 아버지와 만나면서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됐다. 이렇게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가 받아들인 상황은 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됐다라는 합동조사 보고서의 내용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13일 오후와 저녁에 걸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에서는요. 너무 힘들다라면서 눈물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이렇게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닷새 뒤인 지난달 18일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자, 승현님. 네. 지난 14일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 했는데 그때 저희가 그 내용도 전해드렸어요. 저희가 고인의 통화 내역 등을 살펴봤는데 학부모들이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거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앞에 내용과 연결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전 제일 처음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런 사건을 경찰이 되면 그냥 대략 수사했을까? 개인 휴대폰까지 확인했다면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록을 본 일감으로는 당연히 업무용 휴대폰까지 확인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저도 여식이 대학생인데 저도 하이톡 알거든요. 하이톡은 당연히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 휴대폰을 확인했다는 건 앞에 있는 게 없다는 걸 전제하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 휴대폰까지 확인했는데 없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포렌식으로 정확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저 유족 측 변호인이 거짓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서둘러 이 사건이 사실상 종료되는 듯한 느낌이었죠.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혐의 없음이라고 중간 발표라고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볼 때 분명히 이거는 제대로 경찰이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경찰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학부모의 그 개인 신상은 이야기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그 학부모가 이런 일을 할 때 절대로 사건과 관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관련이 없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건이 처리되었다면 이런 부스러기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얼마만큼 크게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경찰의 신뢰를 얼마나 깎아먹겠습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찰은 제대로 중간 발표였다고 하니까 제대로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왜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학부모가 이 학부모가 누군지 아직 조사가 안 된 듯이 얘기했는데 딱 이렇게 봤더니 어머나 경찰이었네. 현직 경찰이었네. 이러면 당연히 이게 일반 국민 당장 저부터 그러는데 이것도 같은 식구라고 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진짜 승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뭔가 찜찜한 기분을 남겨두게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말이죠. 유족 측은 이번 일이 교사의 사망과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답니다. 이 변호사분의 얘기 잘 이어서 들어보시죠.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경찰이라는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한테 엄청난 압박스러운, 특히 선생님 나이 같은 거 다 고려하면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또 선생님 사망에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지금 현재 증거를 안 주고 있잖아요, 저한테.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수사 중이라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줄 수 없다라는 확답을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왜 범죄 혐의 없음이라는 발표는 왜 하셨냐?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답변이 없으시거든요. 자, 교수님 일단 뭐 좀 짤막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상당히 부적절하게 수사가 진행된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마당에 제가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이 크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럴 때 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면 남한테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 걸 가리키세요. 그렇지 않고 네 잘못이 사실은 잘못이 아니다. 선생님이 뭔가 뭐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순간에 아이들의 교육 기회는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절대 자신의 아이의 잘못을 두둔하지 않으시는 게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다음 이어가죠. 명품 리셀러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정판이나 희귀한 상품을 구입한 뒤에 웃돈을 붙여서 되파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살아있는 신생아를 되팔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또래 여성이 낳은 신생아를 구입한 뒤에 또 다른 여성에게 되판 건데요. 태어난 지 겨우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물건처럼 매매한 이 여성. 결국엔 수사기관의 범행이 적발됐고 다른 여성들과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대체 이들은 신생아를 어떻게 사고 팔았던 걸까요? 자, 신생아 매매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 7월에 인터넷에 이런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내가 키울 능력이 없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이 글을 올린 사람이 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올린 20대 여성의 또래인 또 다른 20대 여성, 편의상 A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A씨가 연락을 합니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당신의 아이를 데려와서 우리가 키우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2달쯤 뒤에 이 여성들이 실제로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인천의 한 병원에서 만나게 됐고요. 친모에게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이 딸을 넘겨받아 왔는데 그 당시에 이 아이가 태어난 지 6일째였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정말 무슨 당근에서 중고 거래하듯이 아이를 가지고 이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00% 차익 실현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뽑아봤어요. 진짜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요. 사실 기자님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굉장히 많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를 사고 파는 인신매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조차도 설마 그럴까요? 그런 아이를 사고 파는 거는 좀 예외적인 일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도 나와 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숨어있는 인신매매가 여기에서 단초로 발견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인데요. 이런 겁니다. 아까 그런 얘기했죠. 아이를 6일 만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팔려고 광고를 내니까 나 정말 저 남편이 아이를 지금 출산할 수 없는 몸 상태니까 그 아이를 제가 입양을 할게요.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98만 원 지금 출생을 하는데 98만 원 들었으니까 그걸 대신 내주세요. 라고 해서 약 100만 원에 그 아이를 브로커가 삽니다. 근데 브로커가 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다시 다른 데 되팝니다. 아이가 얼마나 위험해요. 생명이. 그 되파는 걸 얼마에 파는가 하면 차익 200%, 100만 원 주고 사고 300만 원에 파는데요. 이 팔고 난 다음에 더 이 300만 원 샀는 이 사람은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애를 키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교수님. 예. 네, 뭐 키울 생각이 없을 만한 사정이었던 걸로 보여요. 뭐 원치 않는 이제 임신과 출산 그리고는 뭐 이제 인터넷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게 물품만이 아니에요. 성도 거래하고 성을 거래하면 결국에 가서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영아를 출산해서 영아도 거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조건 만남이 일반화됐을 십수년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는 영아를 조직적으로 사고 파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게 지금 4년 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구미 사건도 한 5, 6년 전
그리고는 이제 대구에서 출산한 엄마랑 아이 데리러 온 사람이 달라가지고 또 예. 사건이 일어나고 그게 사실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 5년 전부터 이런 종류의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만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에 입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아이 팝니다. 아이 삽니다. 이런 거래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과연 2,000명의 아이들이 증발했는데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이의 생사가 중요하잖아요. 베이비 박스에 결국은 이들이 모두 아이를 유기합니다. 아동 보호시설에 있어요. 지금 2,000 몇 명의 아이들 중에 아동 보호시설로 몇 명이 갔는지 지금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아동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엄마 아빠의 출생신고 없이 그 보호시설까지 뭐 전달이 됐는지도 사실 아무 통계도 없어요. 얼마 전까지도 영아가 증발한 이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모든 사법기관에서 묻지마 범죄로 전부 열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 재판 결과 때문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제발 아이를 찾으시라. 아이가 어디 있는지 제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침몰한 사람은 아기를 6일 만에 넘겨버렸어요. 네. 90만 원인가 받고. 네. 자, 근데 20대 여성, 그러니까 중간에서 브로커를 했던 이 여성은 아기를 또 2시간 만에 차익 실현 200%를 하고 또 되팔았. 자, 그런데 그 50대 여성, 아이를 최종적으로 건네받은 그 여성은 잘 키워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출생 신고가 안 되니까 기록이 안 되니까 예. 버려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버렸고 이렇게 결국은 아이가 이렇게 버려지는 과정에서 3명이 지금 가담을 하고 공동으로 했던 모습이 보였고 지난 6월부터 지자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미신고 아동들 찾아내면서 이렇게 지금 전수조사에서 걸린 거 부분이거든요. 이 세 사람 아동 매매입니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매매로 입건이 됐고 지금 처벌을 이제 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기잖아요. 아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아이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는데 좋은 곳으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인데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이거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라고 했는데 이게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양형 기준에 보면 턱없이 낮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생명은 백척간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브로커가 무언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다른 쪽에 넘겼지만 다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서운 짓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인인 사건에서 누가 아이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생사가 달려 있는데 지금 그 50대 사람은 저런 형태로 어떠한 입양도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다는 것은 아이의 사망을 국가가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국가는 소설아치게 놀라고 제대로 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진짜 뭐 이렇게 조금씩 커져가지고 지금 아기 매매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기 매매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정말 무슨 장기 매매까지 또 이렇게 갈 것이냐, 별의별 상상이 다 되는 상황이잖아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10년) 전 가을 서울 개포동의 한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던 직원이 사색이 된 채로 달려나옵니다. 물품 창고에 여성의 시신이 있다는데요. 모두가 당황해서 술렁이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숨진 사람은 이 회사의 직원, 입사한 지 4달밖에 되지 않은 경리이자 사장의 비서이기도 했습니다. 뒤통수를 뭔가로 세게 맞은 것 같은데 혈흔도 도구도 남아있질 않은 상황. 경찰의 수사는 회사 내부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창고에서 숨진 신입 여직원입니다. 자, 2013년 있었던 사건, 저는 되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인데요. 자,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 이날이 2013년 9월 1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빌딩에 숯 전문 어떤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숯으로 된 어떤 생활용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사무실에 붙어있는 물품 창고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경리이자 사장의 비서이기도 한 여직원이 숨져 있는 걸 청소 직원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31살 문모 씨였고요. 입사 4개월 만에 이렇게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모습은 위를 보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팔다리에는 방어운으로 보이는 타박상이 있었고 희미하게 액살은 목을 살짝 조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직접 사인은 후두부 한몰이었습니다. 둔기로 여러 번 내리친 흔적이 있었고요.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걸로 봐서 이 범인이 살해하려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타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교수님. 네, 뭐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장이 굉장히 특이했었는데요. 범행 도구가 일단 없고 혈흔도 없어서 굉장히 깨끗했던 걸로 봐서 사실은 머리를 여러 번 둔기로 내리치면 혈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현장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닦아낸 흔적이 아주 분명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계획범죄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피해자의 일상을 추적해보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발견되기 전날 9일까지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출근을 한 사람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이제 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직원은 우연히도 모두 외근을 나가서 지금 이 사람밖에는 사무실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물품 창고에 혼자 있는 여직원이 왜 들어갔느냐 하는 것도 궁금증이 들겠죠. 그런데 이 창고의 위치는 사무실을 통과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차단된 시설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이 침입하여 이 여성을 이 지경을 만들어 놓기는 일단 매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폐쇄된 사무실 내 공간에서 어찌하여 이 여성이 사망에 이르고 더군다나 심지어는 현장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느냐 의문을 가졌던 사건이죠. 자,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내부자 소행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면 이건 내부자 소환 아니야? 근데 이 회사에는 8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8명의 사람, 한 사람 이 CCTV를 추적하면 유력한 용의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사무실만 CCTV가 있었는 거예요. 이 물품 창고에는 CCTV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CCTV가 없는 걸 갖고 포기했겠느냐? 경찰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물품 창고로 들어가는 중간에 CCTV가 하나 딱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CCTV를 쭉 돌려봅니다. 돌려보니까 피해자 문 씨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간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영상에도 나오는데 누구인지 살펴보니까 지금 피해자 모습이 보이는군요. 네네. 그 회사 사장 김모 씨가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모 씨가 나오는 모습은 보였고 그 뒤에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 사체가 발견된 데까지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누가 범인이겠습니까? 자, 박 변호사님. 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지금 CCTV 봤을 때는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데 이 사장 발짝 뜁니다. 잘 절대 아니라고 해요. 아하. 본인 그날 피해자하고 함께 상자 라벨 붙이려고 창고에 갔다가 그냥 약속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여자친구 만날 수 있고 이래서 그 약속 장소 가려고 혼자 마무리하고 퇴근하라 지시를 하고 나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데이트 장소나 약속 장소도 갔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뭔가가 떨어졌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맞아서 사망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범행 동기로 뭐 짐작할 만한 게 있어요? 일단 사장 자체는 주변으로부터 평판이 굉장히 좋았는데 정작 유족들은 이 사장을 굉장히 강하게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한 달 반쯤 전에 이 사장이 피해자 문 씨한테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보험을 좀 들여주려고 한다 하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찝찝해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보험 수익자가 사장 김 씨였습니다. 이거 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도요. 일단 해주면 2년 뒤에 퇴사할 때 월급 퇴직금에 2천만 원 더 얹어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보험이 또 임원 보험이었는데 문 씨는 임원이 아니었는데도 임원이라고 허위 기재를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월 61만 원가량을 납부를 했고요. 문 씨가 숨지면 사장 김 씨가 일시금으로 5억, 그리고 55살 될 때까지 매달 800만 원씩 총 26억 9천만 원 이상을 받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직원을 위해서 든 보험인데 그걸 지가 왜 수령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동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물증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계속 자백을 하지 않던 사장 때문에 결국 경찰이 직접 물증을 증거를 찾으러 나섭니다. 특히 이제 회사 창고에 갈 때 무슨 황색
황토색 상자에 범행 도구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아마 이런 상자를 발견하면 될 것이라고 경찰이 파악하고 거주지,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근처 거주지에 담 사이에 이 상자를, 황토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상자 안에는 둔기도 있고요. 회사 이름도 써져 있어요. 4kg짜리 둔기도 있고 또 혈흔 묻은 와이셔츠하고 또 이불하고 범행에 쓴 물건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 물건을 DNA 검사를 해보니까 피해자의 DNA가 검출이 됐고 그 직후 이 사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사장 김모 조사 받던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어쩌다가 그러셨죠? 좀 진정하시고 이렇게 범행하시게 되셨는지 왜 그러셨죠? 뭐가 작업하려고 하는데 떨어졌습니다. 시기가 잘못했습니다. 제발요. 제가 화를 못 이겼습니다. 웁니다. 울어요. 예, 교수님. 네, 뭐 지금 이야기한 내용 중에 제가 제일 눈여겨 들었던 어휘는 화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계획살인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피해자의 책임론. 예컨대 피해자가 나를 화나게 해서 우발적으로 죽인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분노라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저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짓말 연극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직원이 신경질을 내서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가 터무니가 없고 그 여성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이 너무나 분명하게 사장이다 보니 이 우발적으로 뭐 분노하여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예. 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희가 계속 뭐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승희 의원님. 네. 도대체 보험금을 그 돈 목적이었던 거겠죠, 당연히. 사실 이 사람 2013년에 아버지로부터 사업체를 물려받고 두 개나 더 사업체를 확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매출이 7억에서 8억 수준, 그리고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를 걷는 젊은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생활을 살펴보니 가관입니다. 요트가 3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제 자동차가 3대인데요. 제가 뭐 특정 브랜드를 말하지 않겠지만 그 외제 자동차 하나가 140만 원 할부, 또 하나는 170만 원의 활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사람, 저는 평생 한번 해보지도 못한 승마, 그다음에 골프를 즐기면서 제트스키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트스키 할부금만 월 350만 원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아 또 이러한 어떤 그 화려한 생활에 썼는데요. 그 이자만 월 360만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게 사실 이 비용으로는 감당이 불감당이 되는 순간 이 자는 자기 옆에서 자기를 가장 돌봐주고 자기의 사장님으로 따르는 여직원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보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둔기로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지 재정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돈을 노리고 저 짓을 한 건데 일단 피해자는 강남에 있는 회사 또 사장이라는 놈은 저렇게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아 내가 괜찮은데 취직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사하고서도 좀 이상함을 느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이 피해자 문 씨가 가족들한테 뭐 회사가 힘들다, 뭔가 감시당하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업무비서로 입사를 했는데 수행비서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 차량을 운전까지 하게 됐었는데요. 사장의 심부름으로 이 사장 차량을 운전해서 사장이 말하던 어떤 물건을 가져다주고 돌아가는 길에 출발 5분 만에 트렁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사장 김 씨의 지시라고 밝혀진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합리적인 어떤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실업급여 받으려면 근속기간 6개월을 채워야 해서 2달만 더 일하고 그만두자 이러고 있었던 차에 저런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뭐 지금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타인이 살해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또 증거들이 혈흔 증거들이 다 있지 않느냐. 이 증거는 뭐냐고 하니까 누가 이걸 묻혀둔 것이다. 조작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을 했는데요. 1심부터 무기징역 선고됐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분위기 좀 바꿔서요.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네, 강물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들은 뭔가를 기다리는 모습인 것 같죠. 멀찍이 서 있던 사람들이 오리 2마리를 강으로 던지자 사람들이 이 오리들을 향해서 우르르 달려갑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날이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78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마을에서 작게 오리 잡기 대회를 연 겁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오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됐고요. 몇몇 주민들은 다리 위에 서서 이 모습을 즐겁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올라가 있던 깜짝이야. 다리가 갑자기 뚝 끊어지면서 저렇게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어떡해. 다리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강에 있던 사람들까지 갑작스러운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주민 3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사전에 다리가 약하니 그 위에서 구경하지 말라라는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고 했는데요. 주민들이 이걸 무시했던 겁니다. 말 좀 들어 좀. 심지어 경찰에 따르면 이 대회는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진행된 대회여서 대회 관계자들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도로에 차들이 가질 못하고 길게 줄지어서 서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교차로에서 트럭 한 대가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위험한 고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트럭의 주변으로 구경꾼들이 한가득 모여 있습니다. 위험해. 트럭은 그렇게 한참을 돌면서 뿌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경찰이 등장을 했습니다. 구경꾼들도 달아나기 시작을 하고요. 경찰차를 본 트럭도 도주를 시도합니다. 트럭 운전자는 바로 앞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저렇게 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왜 이러니 진짜. 경찰차는 속도를 더 내서 트럭을 아예 밀어붙입니다. 트럭을 세우는 데 성공한 경찰은 보닛 위로 올라가서 운전자를 향해 총을 겨누는데요. 일단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Stopped the truck. As soon as he approached the intersection with his blue lights and siren on, the driver of the truck fled, and he performed a pit maneuver and was able to take the driver into custody. 네, 체포된 이 운전자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도주, 뺑소니, 위협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차에 치인 사람들은요? 경찰에 따르면요, 트럭에 치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최근에 이런 난폭 운전이 증가해서 진압 부서를 따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저런 난폭 운전에 대해서 진짜 긴장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대한민국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날까 국민 경찰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두 형제가 소파에 앉아서 TV 만화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만화가 꺼지더니 갑자기 영화 광고가 나옵니다. 그러자 남자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TV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들어서 세게 있는 거예요. 막대기 맞은 TV 멀쩡할 리가 있을까요? 와장창 부서지고 맙니다.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아이 멀뚱히 서서 깨진 화면을 좀 쳐다봐요. 엄마 나와 빨리. 해요. 망했다 이런 세 글자가 화면에서 들려오는 느낌인데 아빠 어디 있어? 그렇게 깨진 화면 앞에서 한참을 넉넉히 서 있던 아이는 아무 죄 없는 형제를 괜히 붙잡아 봅니다. 망했어. 자, 아이가 사고를 쳤을 때 집에는 부모님 두 분 모두 밖에 있다고 하고 때리죠. 하지만 CCTV로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고 아이 아빠는 아이에게 TV한테 사과해라 라며 TV 앞에서 1시간이나 무릎을 꿇게 했다고 합니다. 1시간 후 자리에서 일어난 아이는 CCTV를 보고 있을 아빠에게 머리를 숙여서 아빠 미안해요 라는 마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또 빅브라더가 있었어요.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한 쇼핑몰인데요.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소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뭔가를 당기고 있는 듯한데 무슨 영상인지 한번 보시죠. 한 여성이 뛰어내리겠다면서 쇼핑몰 난간에 올라갔던 겁니다. 어떻게. 자, 이를 그냥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여성이 뛰어내지 못하도록 꼭 붙잡아 당겼고요. 여성은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행히 난간 안으로 넘어옵니다. 살았어. 예, 사람들은 여성을 향해서 살아야 한다. 부모님이 널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성을 위로했는데요. 한 여성은 자신의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른 채 울고 있는 여성을 아무 말 없이 꼭 껴안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더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멀리서 응원하겠다면서 여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이어서 보시죠. 네, 고양이 앞에 놓인 저 버튼들 누르면 지정된 단어가 나오는 버튼들입니다. 고양이가 버튼 하나를 꾹 누르죠. 그리고 연이어서 또 다른 버튼도 누르는데 바로 지금 빗질을 해주세요라고 전하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의 부름에 보호자가 한달음에 달려가서요 빗질을 해줍니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았는지 엄마 버튼을 눌러서 보호자를 부르더니요 이번에는 사랑해요 버튼까지 이어서 저렇게 누르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여러 차례 누르네요. 자, 알고 저러는 거예요? 정말 진기한 장면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근데 아니었습니다. 남자 보호자랑 있을 때는요 정말 정확하게 아빠 버튼만 누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빗질해달라면서 브러쉬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요 바로 이겁니다. 고양이가 산책 버튼을 눌렀는데 남자 보호자가 안 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저 많은 버튼 중에서 하남 버튼을 골라서 누르는 모습입니다. 와, 뭐야? 그리고는 자리에 벌러덩 들어눕는 모습입니다. 이거 약간 소름이야, 이거. 네, 똑똑해도 너무 똑똑한 고양이 모습에 누리꾼들도 많이 놀랐는데요. 나도 고양이한테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다. 나라면 엉엉 울었다. 라면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아, 정말 사람보다 낫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자연 기자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휴가를 갑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비가 많이 오죠.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